네, 이제 지금부터 다음부터는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 기법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하이라키컬 발음이 좀 어렵죠. 영어로는 어떤 의미입니까? 계층적인 이런 클러스터링이라는 뜻입니다. 계층을 구분해서 그것에 따른 클러스터링 그룹핑을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스턴스의 유사성에 기반한 클러스터링 기법이다. 인스턴스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샘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샘플을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돼요. 샘플들 간의 유사성에 기반한 클러스터링 어나리시스다 보면 되고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이 목적은 그룹을 찾는 건데 어떤 그룹을 찾는 거다? 하나의 그룹의 인스턴스가 서로 더 유사한 경우 다른 그룹에 의해서 그룹 안에 있는 인스턴스 샘플들 간의 유사성이 높은 그룹을 찾아가는 거다. 결국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좀 있는데요. 스케일링입니다. 스케일링. 자, 데이터를 결국 여러분들이 거리를 계산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있거든요. 이건 앞에 K-민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간의 분포가 굉장히 다르면 예를 들면 체중, 키, 또 뭐가 있을까요? 체중, 키.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체중, 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성별이 있다고 칩시다. 모르겠어요.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런 데이터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X예요. 근데 X가 체중과 키로 예를 들면 성별 일단 빼고 체중과 키가 있다고 하면 체중이면 80kg 이렇게 되고 키는 이제 예를 미터 단위로 여러분 측정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1.7m 이런 식의 데이터가 여러분들 있겠죠. 그러면은 요것들의 범위와 이것들의 범위가 굉장히 따로 놀 거예요. 맞죠? 참고로 이건 제가 아닙니다. 80kg에 1.7m 이건 저 아닙니다. 혹시 또 오해하실까봐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체중과 키가 있는데 이 체중과 키의 범위 자체가 데이터의 범위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이거는 체중이 50kg부터 해서 보통 100kg 이런 거 아닙니까? 샘플들의 범위가 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101.5m부터 시작해서 한 2m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이 값들의 범위 자체가 체중과 키가 가지고 있는 범위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것들을 거리를 계산하고 함에 있어서 이 피처들 간에 이러한 크기 자체가 달라지게 되면 숫자가 큰 것에 데이터가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데이터들을 동일한 스케일로 스케일링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스케일링. 다른 말로 정규화, 노멀라이제이션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 해주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첫 번째 기법은 민맥스 스케일러예요. 민맥스 스케일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요게 50kg, 100kg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100kg은 그것의 맥시멈이 되는 거고 50kg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샘플이 30kg부터 120kg까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맥스와 민의 차이는 9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x민은 가장 작은 값이 들어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 50이라고 할게요. 50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샘플이 70kg이다 이라고 하면 그 값은 스케일링이 되고 나서 얼마가 됩니까? 50분의 20이 되니까 한 0.4의 수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게 하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데이터는 50과 100 사이만 있기 때문에 가장 작은 값은 0이 되고 가장 큰 값은 1이 되는 그러한 스케일링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스케일링은 민맥스 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체중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키에도 적용하고 성별에도 적용하고 모든 변수에 대해서 이 민맥스 스케일링을 적용해서 모든 값을 0과 1 사이로 바운디드 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방법을 민맥스 스케일러를 합니다. 근데 민맥스 스케일러는 생각해 보시면 아까 제가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것에 민감할 수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맥시멈 값이 굉장히 큰 하나의 값이 돼버렸다. 예를 들면 모든 샘플들은 50kg, 100kg까지 쫙 분포가 되는데 한 놈이 200kg이 돼버렸어요. 한 놈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샘플은 50에서 100에 밀집되어 있는데 이 맥시멈 값 하나 때문에 스케일링 전체적인 범위가 굉장히
0.5보다 낮은 수치에 굉장히 몰려 있고 나머지의 수치가 이제 뭐 1인 거는 하나밖에 없겠죠. 그런 식의 분포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민맥스 스케일러가 굉장히 좋은 스케일링 기법이긴 하지만 아웃라이어 데이터가 아웃라이어가 있으면 그 아웃라이어에 굉장히 민감한 스케일러이기 때문에 좀 한계점을 갖는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스케일링 기법 중에 하나는 스탠더드 스케일러라는 게 있어요. 스탠더드 스케일러는 여기 x라는 샘플에 대해서 그 평균값을 빼줘요. 평균값을. 그 다음에 그거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누어 줍니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나누죠.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샘플이 평균으로 빼졌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데이터의 센터 값은 0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트랜스폼 됐다는 거예요. 트랜스폼 된 거고. 그리고 그것들의 데이터의 스케일링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 의해서 줄어드는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 x 스케일드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또 다른 스케일링 기법이고 이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어떻게 구합니까? 스퀘어 루트에 n분의 1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인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탠다드 요거를 다 샘플 다 해가지고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스케일드 된 데이터 이거는 어떤 값이 되냐면요. 평균이 0인 데이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시그마가 1인 분포가 됩니다. 이게 스케일드 되고 나서의 이 데이터 분포가 이러한 특징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통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좀 더 로버스트한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주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만족하는 데이터에서 이게 좀 더 로버스트하다. 그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 통계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데이터에 좀 더 잘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과 별개로 로버스트 스케일러라는 기법이 있어요. 로버스트 스케일러는 여기 오른쪽에 수식을 따라가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x 마이너스 미디언 오브 x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 3, 4, 100이 있으면 가운데 값을 취해서 요걸 빼기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아웃라이어에 좀 더 덜 민감한 이제 분포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퀄탈 레인지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인터퀄탈 레인지는 뭐라면은 x의 75% 데이터에다가 마이너스 x의 25% 데이터를 빼주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x 0%와 x 100%이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x 0% 100%는 여기 위에 있는 요거예요, 그죠? 맥스 민을 빼주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걸 쓰는 게 아니라 25% 75%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씀으로 인해서 아웃라이어 영향을 조금 줄여보겠다라는 게 이 로버스트 스케일러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버스트 스케일러는 미디언과 인터퀄탈 레인지를 씀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아웃라이어에 덜 민감하고 그리고 노멀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 되지 않더라도 잘 만족할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로버스트 스케일러를 또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디스턴스 매트릭인데요.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다 설명했던 거라서 이건 체비셰비 디스턴스, 그 다음에 이건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이거는 민코스키 디스턴스 맞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거리를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도 거리를 계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을 여러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테스트해서 가장 좋은 거를 잘 정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이라키컬 클러스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자,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 어프로치는 일단은 첫 번째는 n개의 그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n개의 그룹.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가장 최초에는 모든 각 샘플들이 하나의 그룹이 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n개의 100개의 샘플이 있으면 100개의 클러스터링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0개의 독립적인 샘플로부터 클러스터링이 시작되었으니까 얘들이 이제 뭉쳐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뭉쳐나가는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게 이제 클러스터링 어널리시스의 핵심인데요. 여기 핵심인데 첫 번째는 싱글 링크 기법이에요.
자, 여기서 디스턴스 매트릭은 앞에 소개한 여러 가지를 다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자, 일단 근데 지금 여기서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쓴다고 생각하고 접근해 봅시다. 자, 여기서 싱글 링크 기법은 뭐냐면 여기에 포인트가 3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이거 이미 클러스터링 몇 번 해서 이렇게 3개가 그룹핑이 이미 된 상황이라 볼게요. 그럼 이 클러스터링 있으면 그 중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놈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다른 여기 또 그룹이 있겠죠. 이렇게 그룹이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 가장 가까운 이것과 이것의 거리는 멀고 이것과 이것의 거리도 이것보다 멀다고 합시다. 멀다고 했을 때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싱글 링크 기법은 뭐냐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3개 포인트가 있고 이렇게 3개 포인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거리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 샘플들 간에 이 각각의 어떤 데이터 간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걸 쓰겠냐면 거리가 가장 가까운 놈을 기준으로 거리를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디스턴스를. 그러니까 GI는 하나의 클러스터고 GJ도 다른 하나의 클러스터인데 이 클러스터 간의 거리를 계산함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포인트들 간의 거리를 나의 거리로 보겠다라는 게 싱글 링크 기법이에요. 그걸 가지고 거리를 계산해서 다른 클러스터링에 비해서 요 거리가 비교적 짧으면 그게 서로 다음에 뭉치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활용하겠다라는 게 싱글 링크 기법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기법이에요. 컴플릿 링크 기법은 그 뭐냐면 이게 3개가 이미 클러스터링 되어 있고 3개가 클러스터링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거리를 계산하는데 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먼 거리를 킵한 다음에 그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짧은 놈들끼리 그룹핑하겠다라는 게 컴플릿 링키지 기법이에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디스턴스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먼 거리를 가지고 클러스터링 합칠지 말지를 결정하자 컴플릿 링크, 가장 가까운 거리를 가지고 합칠지 말지를 결정하자 싱글 링크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버리지 링크라는 기법이 있어요. 에버리지 링크는 자, 요 클러스터링 있죠. 그 다음에 그 걔들 간의 거리를 다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와의 거리, 얘와의 거리 계산하고 그 다음에 얘와의 거리, 뭐 이런 식으로 다 모든 포인트들 다 계산한 다음에 걔들의 평균을 가지고 이 디스턴스를 결정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서로 다른 그룹과를 비교해서 클러스터링 할지 같이 합칠지 말지를 결정하는 방법 에버리지 링크 기법. 오케이. 마지막으로는 센트로이드 링크 기법. 이거는 3개 포인트가 있으면 걔의 센트로이드를 계산하고 3개 포인트 걔의 센트로이드를 계산한 다음에 그 센트로이드 포인트만의 거리를 계산해서 클러스터링 하는 기법, 그 센트로이드 링크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기법들이 쭉 나열돼 있다. 자, 하나 더 있어요. 하나는 월드라는 기법인데요. 월드 기법은 이거예요. 자, 2개의 클러스터를 이미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GI, GJ라는 클러스터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다음에 이거를 어떤 것들끼리 묶어줄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2개를 이미 합쳤다고 가정을 하고 이 2개를 합쳤다고 가정을 하고 걔에 대한 이제 센터 포인트를 계산할 수 있겠죠. 걔들 같이 합쳐지고 이거 다 합친 것들에 대한 센터 값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GI에 가단 평균값 그리고 GJ에 대한 평균값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얘들을 합치고 난 다음에 M은 MGI와 MGJ를 합치고 난 다음에 sum of square가 되는 거고 얘는 합치기 전에 sum of square가 되는 거예요. 이 2개의 값은 합치기 전에 sum of square에 비해서 합치고 나서의 sum of square의 변화가 비교적 작으면 MGI랑 MGJ가 비슷하다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가 월드 기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 K-민즈랑 비슷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법이 굉장히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월드가 왜 많이 쓰냐면
클러스터링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클러스터 간에 예를 들면 내가 160명의 이제 그룹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일반적으로 40, 40, 뭐 30, 70, 100, 뭐 60, 요 정도 약간 좀 균일한 숫자의 샘플 이렇게 그룹핑을 원하는데 앞에서 소개했던 싱글 링크, 컴플릿 링크 이런 걸 썼을 때 이제 한계가 뭐냐면 어떤 그룹은 4명, 어떤 그룹은 100명 이런 식의 그룹핑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소개해드린 이 왈드라는 기법은 일반적으로 좀 비슷한 숫자의 그룹핑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왈드 기법을 많이들 활용합니다. 자, 이제 실질적인 예시를 들어가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초기의 샘플이 A, B, E, C, D, F 이러한 데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X1, X2에 대한 뭐 X1은 뭐 국어 성적, X2는 영어 성적이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2D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다 칩시다. 그럼 싱글 링크란 뭐냐? 싱글 링크는 일단은 가장 가까운 거리를 계산해 보겠죠. 제일 첫 번째 계산되는 거리는 요걸 거예요. 짧잖아요, 그죠? AB가 짧아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은 AB가 가장 짧으니까 AB를 먼저 클러스링 하는 거예요. 묶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CD의 거리를 계산한 거죠. CD. 자, 그러면 뭡니까? 이것 자체의 높이는 뭘 의미합니까? 디스턴스를 의미합니다. 디스턴스, 그죠? AB의 거리, CD의 거리, 디스턴스, 그죠? 디스턴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디스턴스가 멀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AB와 CD를 했던 것까지 잘했죠? 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이제 E가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E가 어디에 속하는지 어디에 이제 A, B, E 그 다음에 C, D, F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 그 다음 가까운 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이 E를 거리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것 거리 계산하고 이것 거리 계산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평균을 취하면 아까 말씀드린 에버리지 링크가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가장 먼 놈을 가지고 거리를 계산하면 컴플리트 링크가 되는 거고 가장 가까운 거리를 가지고 계산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싱글 링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싱글 링크를 쓰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가지고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가장 가까운 거리 이거 그 다음에 이것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는 이거예요. CD 중에서 그죠? 이거예요. 그 거리를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짧아요? 이게 더 짧아요. 그죠? 그러면은 AB 다음에 연결해주는 요게 되는 거예요. E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F의 이제 그룹핑을 결정해야 되는데 F의 이제 거리를 계산함에 있어서 C와 D 중에서 싱글 링크를 만약에 취한다라고 하면 뭘 취한다? C를 취하는 거예요. D가 아니라 그죠? C를 취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둘 중에 아까 지금 A, B 이미 그룹핑 됐잖아요. A, B 그룹핑 됐기 때문에 이 세 포인트 중에 F가 가장 가까운 거리는 뭐가 됩니까? 이게 돼요. 그죠? 이게 셋 중에 이게 제일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거리와 이 거리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가까워요? 이게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CD 다음에 F랑 이렇게 묶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이미 그룹핑이 됐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것들 연결해주는 작업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룹핑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 이렇게 그룹핑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몇 개의 클러스터링을 할지를 정해야 돼요. 몇 개의 클러스터를 정할지. 만약에 내가 두 개의 클러스터만 정하겠다 하면은 여기서 자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그룹 A, B, 다른 하나의 C, D, F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네 개의 클러스터를 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쪼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시밀러리티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이어라키 이제 계층화를 쭉 한 다음에 그 계층화를 기준으로 싹 잘라가지고 내가 원하는 클러스터링 개수를 뽑아낸다. 그죠?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자, 클러스터링 어널리시스는 지금 우리가 공부한 K-민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금 공부한 왈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하이어라키컬 중에 하나이고 어글로메트리 클러스터링 이것도 하이어라키컬 계열입니다. 그죠? 이런 거 말고 나머지 여러 가지 또 클러스터링 기법들이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데이터셋에 맞는 클러스터링 잘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소개시켜드렸던 이런 기법들은 이런 보십시오. 이런 비선형적인 거에 대한
예측을 잘 못하는 좀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선형 모델이기 때문에 비선형 데이터에는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선형적인 데이터를 예측해야 될 때는 요런 경우 요런 걸 잘 분류를 할 때는 이러한 모델을 쓰는 게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공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